한 주의 첫 거래일부터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주요 투자 뉴스만 모아서 확인해 보시죠.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짜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만나보시죠. 주말 동안 먹통이 됐던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 30시간 만에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톡 채널과 톡 서랍, 이모티콘 검색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로는 혼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톱10 자동차 업체 중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은 43.4%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며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이 200조 원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천무 다연장 로켓 수입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이 BGF 리테일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4일 BGF 리테일은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가 지분율 5%로 86만 6,092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대한민국 일상이 마비되다. 카카오톡이 멈추자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토요일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서비스가 24시간 이상 장애를 겪으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가 먹통인데 그친 게 아니죠. 결제, 송금, 코인 거래, 택시 운영업, 디지털 정전이 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일상은 올스톱. 그리고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데요. 사고 내용 좀 기사 정리 좀 해주시죠, 남인호 소장님. 네. 보통 주말 내내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보셨을 걸로 봅니다. 저도 사실은 주말 내내 주로 카톡을 하는데 참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장 큰 건 유비무환이라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환란이 크지 않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똑같은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어떤 회사는 3시간 만에 거의 다 정상화시키고 어떤 회사는 30시간이 될 동안 복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미약했다는 뜻이 되겠죠. 성을 쌓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성을 무너뜨린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격언도 제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셨죠. 자, 이제 저의 속마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일은 다 저질러졌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4,8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는 카카오톡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200만 카카오 주주들이 또다시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화재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불 또 날 겁니다. 그리고 홍수 져가지고 수재도 입을 것이고 또 지진이, 강진이 나서 엄청난 큰 천재지변이 또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카카오톡이 멈춘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저는 오히려 이번에 카카오 경영진에서는 사과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는 불이 나도 홍수가 져도 강도 7이 넘는 지진이 나도 우리 카카오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는 대응책을 확실히 내주시고 오늘 지금 50%가 내려간 주가가 또다시 약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가급적 오늘 안으로 카카오의 주가 추가 하락에 대한 대응책 내지는 방어책도 같이 내주시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센터 하나가 고장이 나니 계열사 서비스가 모두 다 일시정지가 됐던 카카오.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7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한데 정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궁금하고요. 또 이번 사태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용희 수석님. 일단 카카오는 지금 당장 좀 악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그 이중화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한데 사실 이중화를 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문제가 생겼냐면 연동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내년까지 좀 잘 버텼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네이버는 춘천 쪽에 이제 구봉산 쪽에 가시면은 되게 큰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각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내년 준공 예정이었죠.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쪽에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내년까지 좀 잘 버텼다라고 하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번 연도에 이런 사건이 좀 터지면서 그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라인을 네이버 자체 서비스 페이지에다가 올려놔버렸죠.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좀 잃었다라는 점은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라이온 하트죠.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라이온 하트를 쪼개기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철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사실 철회를 안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철회하는 순간 이제 당시 이제 창업자인 김재영 대표죠. 김재영 대표랑 그 주주 17인들한테 이제 풋옵션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최대 줘야 되는 금액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금 당장에는 사실 카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이번에 SK C&C 화재에 대한 좀 수혜주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나 오픈베이스나 뭐 더존 비전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테마성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구축을 많이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PER 기준으로 좀 낮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PER이 뭐 연결 기준으로 뭐 2.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월요일 개장 전부터 카카오에 이어서 참 마음 무거워지는 소식만 전해드려서 송구스러운데요. 다음 이슈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포인트는 뭐다? 3분기 실적 시즌 진입이다. FOMC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다 끝나고 나니 시장은 실적에 주목할 예정인 가운데 3분기, 4분기 모두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현재 지금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인데 제가 이걸 또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180곳, 올해 연간 매출 추정치가 2,474조 원이고요. 영업이익 추정치는 205조 원 수준으로, 이건 YOY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9.6%, 영업이익은 0.4% 만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가증권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보니까 222조 5,629억 원이고요. 한 달 전에는 216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달에는 또 205조 원 수준으로 계속 지금 추정치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감소세면은 결국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은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예상이니까 예상은 그냥 예상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보는 삼성전자가 31.7%,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5.3%를 비롯해서 뭐 삼성증권도 42.7% 각각 정말 많은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컨센서스를 지금 낮춘 시기죠.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시장의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직접적인 사실보다는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증권사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낮춰놓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나중에 실적을 발표됐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는 많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정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안 좋지 않네, 생각보다는 괜찮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낮아진 실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호재성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2분기 그리고 1분기 때 미국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분기에 실적 컨센서스이 너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낮아진 실적치를 새로 발표되는 신규로 발표되는 실적치가 넘어주는지 못 넘어주는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기대 같아요.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져 있을 때 오히려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잘 선별해봐서 공부해놔서 좀 구분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섹터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말 어렸을 때죠. 지금 뭐 초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인가요? 2009년? 자동차와 화학, 정유가 시장을 주도했고 차화정이 시장을 주도했고 코로나 직후에는 BBIG가 또 올해는 태조 이방원이 시장의 주도주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섹터의 색깔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왜 이들에게 그런 공통점이 있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 전 세계에서 100위 밖에 있는 국토 면적, 아주 좁은 면적입니다. 인구수 얼마입니까? 5,200만입니다. 불과 5천만 가지고는 단독 시장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2억 이상의 인구가 돼야지만이 내수 시장 갖추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원도 부족해, 국토 면적도 넓지 않아, 인구도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존 비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수출 비중을 많이 늘리자. 두 번째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물건 안 팔린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가격에 품질이 더 좋아야 된다. 품질 좋아지려면 뭐가 올라가야 되죠? 기술력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시장의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주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주도주는 뭡니까? 저는 세 가지 조건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연속성. 하루 이틀 올랐다 꺾이면 그건 주도주가 아니죠. 둘째, 수익성. 돈을 벌여야 됩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움직이면 주가 움직이면 뭐합니까? 돈을 벌여야죠.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성장성입니다. 금년에 돈 바짝 벌고 내년부터는 적자 나면 그건 주도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가 저는 모에방이라고 지금의 시장 주도주는 모빌리티, 에너지, 방산 이게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 특히 주식 비중 안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이들 주도주 쪽에 포진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기술 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궁금하네요. 한용희 소장님. 일단 지금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조금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은 어떤 기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는 다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기술 기업은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한 10몇 년 전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조선업도 있었죠. 조선업도 당연히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이렇게 그 산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2006년, 2007년도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을 많이 띄었습니다. 그때 조선업에 빅사이클이 있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그런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뭐 기술 산업이라고 기술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조선업도 이런 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조선업이라고 하면은 기술 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기술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반도체, 뭐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런 키워드를 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증시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이냐 이게 가장 찾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기술 기업이 내년에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고 이 산업 안에서는 이제 그 해자라고 그러죠. 그 어떤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이런 시장 MS를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은 없으신가요? 저는 2차 전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이제 IRA 법안이 좀 시행이 되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2차 전지가 지금에는 좀 기술 기업으로 좀 키워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네네.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양극재도 있고 뭐 네. 최근 뭐 또 다시 일진 머티리얼스 동박도 뜨고 있고 네네. 뭐 어떤 쪽을 좀 볼까요? 저는 양극재랑 음극재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LNF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금 공격적인 그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죠. 뭐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소재 업체들을 좀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그 앞단에서 중국의 냄새들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많이 줄여놔야 되는데 이게 저는 LNF가 좀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 쪽에서는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 이제 그래파이트라고 그러죠. 이제 흑연을 쓰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흑연의 생산량이 70%를 담당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재 광물이나 정제에 대한 게 이제 중국 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흑연을 쓰지 말고 다른 대체재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 실리콘 흑연을 많이 써야 되는 비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그 음극재 쪽에서는 2024년에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은 생산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보다는 좀 2배 정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에서는 양극재, 음극재를 주목을 하시고 기업으로 봤을 때는 뭐 LNF나 대주전자 재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희 주석님. 네. 자, 계속해서 반도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의 사고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요? 이 삼성전자 2분기도 디램 세계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다. 이 디램과 낸드 가격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의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이제 올해 이변 없이 1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점유율은 43.3%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41.9%에서 올해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램 분야 2위 잘 아시는 대로 SK 하이닉스인데요. 28.1% 점유율로 1분기에 27.1%보다 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3위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2분기 점유율이 1분기 24.8%보다 1.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사실 뭐 디램이야 워낙 압도적인 1위지만 문제는 이제 높은 점유율만큼 그만큼 실적도 따라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좀 겪으면서 실적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이제 보니까 5일날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열렸었던 삼성 테크데이에서 내년에 이제 5세대 10나노급의 이제 디램 그리고 2024년도에 9세대 V낸드를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개발에도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9세대 V낸드 양산을 할 예정이라 발표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1000단의 V낸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은 이런 디램 쪽에서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좀 느낌이 많이 들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원래 잘하고 있는 쪽이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장 파이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매출이 뭐 43%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만한 시장에서 반차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만한 시장에서 한 20% 차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시장의 파이를 좀 더 키워가야 된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디램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굳건하다라는 부분까지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지는 기사 방산 테마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9.19 위반이 도발의 시나리오 시작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죠. 한국산 무기를 애용하는 폴란드가 또 한 번 한국에서 플렉스 구매를 했네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사실 K방산이라는 얘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처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제 수주를 주고 있는 폴란드 정부가 이제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그리고 FA50이죠. 경공격기에 이어서 다연장 로켓 수입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이제 천무 300문 수준이고요. 폴란드는 2023년 한화그룹으로부터 천무를 인도받을 계획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 K 방산이 사실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이제 그 하이마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천무랑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 간의 어떤 생산 능력 차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생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 전쟁을 하고 있는 혹시 전쟁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혹은 이런 무기들이 많이 필요한 빨리 필요한 그런 국가들에게는 빨리빨리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그룹이 이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좀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그룹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방산 기업들 사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테마성으로 뜨긴 떴지만 이 테마성을 이슈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주를 잘 이어가고 있고 매출을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테마성을 좀 벗어나서 이제 아예 하나의 좋은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방산기업들 기술력도 좋고 수출도 대박 났다는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답답하거든요. 시장 흐름과 연동돼서 아직 물꼬가 트이지 않는 건지 보유자분들이라면은 일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참 갖고 계신 보유 종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건지 방산주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한용희 수석님. 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이제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연도뿐만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지금 뭐 주가가 빠지는 거는 시장 상황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안 빠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방산주를 비롯해서 뭐 다른 섹터들도 다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동유럽 쪽에서 지금 정말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인식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이제 전차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뭐냐면 지금 한국으로 봤을 때는 K2 전차죠. 그러니까 뭐 흑표 전차고 그다음에 그 독일제죠. KMW에서 만든 그 레오파르트 그 전차인데 이게 대당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비쌉니다. 거의 3배 수준인데 지금 노르웨이 쪽에서 그 차세대 전차에 대한 예산을 그 130억 크로네, 그 하나로 따지면 1조 6,300억 원 정도 이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전차 대수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K2 전차는 150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도입 가능 대수가 이제 109대 정도고 레오파르트 같은 경우는 450억이면은 이제 336대밖에 도입을 못 합니다. 근데 450억의 가격을 좀 결정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독일 레오파르트를 카타르에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 당시 가격이 이제 4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450억 정도는 팔면은 당연히 저는 K2 전차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김상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천무 같은 경우에도 뭐 L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완전 뒤집은 계기가 이제 미국의 하이막스였죠. 근데 이 하이막스가 그러면 가성비 무기가 뭐 있을까? 그 한국의 천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소문이 많이 나서 도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군 쪽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그 가성비가 높은 그 전투기인 FA50이라고 부르죠. FA50인데 이게 일단은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그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을 암람 인티그레이션을 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폴란드 쪽에서 이제 러시아랑 대립되는 관계다 보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이거를 좀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FA50에 이제 암람 미사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성비를 갖추고 이제 중거리 유도 미사일을 탑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가성비에 따라올 그 고등 훈련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이 나는 거는 전반적으로 한국 방산주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가 체결됐습니다. 롯데의 배터리 4대 소재 기업의 퍼즐이 맞춰진 모양새네요. 확인해 보시죠. 사실 2조 7천억 원을 들여 일진머티리얼즈의 지분을 사들인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고가 인수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감했던 롯데는 인수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롯데 하면은 소비, 유통 쪽에 많이 치우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신데요. 사실 신동빈 회장 취임한 이후로
롯데에서 이제 제조 쪽에 가장 비중을 둔 것이 바로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4대 소재가 뭡니까?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요 네 가지가 아닙니까? 요 네 가지를 모두가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포스코라든가 SK그룹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롯데가 바로 그런 그룹 중 하나입니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롯데알미늄 등 말 그대로 전기차 배터리 기초 소재를 모두 다 수평으로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산업기업 롯데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2조 7천억이 비싸다 싸다 그거는 짧은 시각에서죠. 좀 더 긴 안목 그룹의 전반적인 미래를 봐서는 결코 저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롯데를요 단순하게 소비 유통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의 가장 핵심 기초 소재를 모두 만들고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간담회 이후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간담회 이후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롯데그룹에 대한 톤이 썩 좋지는 못하거든요. 롯데그룹에 대한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일단 이게 조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조금 생각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1989년인가 그때 이제 SK에서 이제 현대전자를 인수를 하면서 그 당시 가격이 뭐 거의 3조 원인가 4조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비싼 가격에 주고 산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산업에 대한 좀 성장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당 가치는 뭐 11만 원 수준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통 시장에서 M&A를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한 20%에서 30% 주고 사는데 지금 100%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승자의 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롯데그룹이 지금 명확한 신사업에 대한 목적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에 대한 사업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증거들인데 일진머티리얼즈가 전 세계 동박 시장에서 MS가 한 13%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록으로 봤을 때는 한 4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SKC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이제 전 세계 22%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그룹사별로 조금 역할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이 할 수 있는 거는 전해액 유기용매, 분리막 소재, 동박, 비나듐 배터리, 양극박이고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은 동박을 좀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솔루스 첨단 소재에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롯데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음료수 캔 뚜껑을 캔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양극박 생산 능력이 한 3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면서 뭐 비싸게 산다라는 거는 있지만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좀 강력한 드라이브는 걸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게 지금 롯데그룹사들한테 이미 신용평가사들이 좀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등급 하향 검토 목록에다가 이제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뭐 계열사들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당연히 카카오 봐야 되겠죠. 조금씩 보이는 아침 태양 한국투자증권은 긍정적인 제목은 붙였지만요. 자회사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분 가치 하락에 따라서 목표가 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좀 더 길어진 기다림이라면서 기존 목표가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잡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PSK입니다. BNK투자증권은 고객 설비 투자 축소 압력 지속이라면서 목표가 19,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제시했고요. 하나증권은 해성DS에 대해서 내년 이익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도 89,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3분기 태풍 피해는 4분기에 만회 가능이라면서 그래도 세아제강, 최근 에너지가 느껴지는 세아제강에 대해서 목표가 25만 원을 유지했고 한국투자증권 대한해운에 대해서 목표가 3,400원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신영증권 성장세는 유효하다면서 목표가 15만 7천 원을 유지했고요. 한국투자증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된다면서 목표가 5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DS투자증권 신규 목표가 3만 4천 원을 제시했고요. KB증권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목표가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희 주성님, 오늘장 전략 중에서 키워드 하나만 본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오늘은 딱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네. 남인호 소장님은요?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440원 넘는가 안 넘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그리고 김선열 대표님은요? 네, 낮은 실적 전망 실망하지 말자입니다. 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뉴스와 전략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남인호 소장 그리고 김선영 대표, 한용희 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